오늘 고생 많았어. 긴장 풀이게 준비한 연잎차니까 식기 전에 마셔. 난 와인 가져올 테니 잠깐만. 고마워요. 아가씨, 저 차 절대 마시지 마세요. 약이 들었어요. 아가씨를 미치게 만들어서 회사를 뺏으려는 속셈이에요. 늦기 전에 빨리 도망치세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잠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박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값싼 파스 냄새가 섞인 거친 숨결이 코를 찔렀다. 얇은 실크드레스 위로 내 팔을 꽉 움켜쥔 거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테이블 위에 연잎차 절대 마시면 안 돼요. 한 모금도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조작 약물을 탔어요. 마시면 서서히 기억을 잃고 계속 환각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아가씨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아가씨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수작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평이 넘는 넓은 신혼 침실의 공기가 갑자기 폐부를 짓누르듯 무거워졌다. 벽에 걸린 금도금된 괴종시계에 초침이 째깍째깍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부드러운 황금빛 크리스탈 조명이 붉은 장미로 뒤덮인 침대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어째서인지 그 붉은색이 지금은 꼭 핏빛처럼 보였다. 박 아주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두운 복도 쪽을 살폈다. 오늘 오후에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윤미령 여사님이 최태환 도련님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집안 그룹이 지금 부도 위기라서 아가씨의 핵심 기술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요. 어서 도망치세요. 조금 있으면 도련님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늦어요. 그 말을 마친 박 아주머니는 하인들이 드나드는 쪽문으로 허둥지둥 몸을 돌려 사라졌다. 나는 화려하지만 무덤처럼 싸늘한 방 한가운데에 뿌리 박힌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이 윙울렸다. 도망치라고? 내가 만약 연약한 여자였다면 아마 울부짖으며 드레스를 움켜쥐고 평창의 외딴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이 저택을 뛰쳐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은 강가은이다. 22살, 맨손으로 창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28살, 치열하기 짝이 없는 2026년에 나는 수조원 가치로 평가받는 스마트홈 기술 생태계 가온테크를 손에 쥔 인물이 되었다. 과거의 나를 진흙탕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자들은 모두 내 손으로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 무덤을 파묻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나는 살기가 감도는 결혼이라는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최태환, 젠틀한 재벌 3세의 가면을 쓴 남자. 나를 위해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네주겠다며 3시간 동안 비를 맞고 서 있던 남자. 내 돈에는 관심 없다며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게 안쓰러울 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자.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포식자의 각본이었다. 그의 집안이 소유한 건설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입에 받쳐진 살과 피를 가진 구명보트였던 것이다. 내가 미치기만 하면, 정신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법정 남편인 그가 당연하게 나의 성년 후견인이 되어 내 평생의 노력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집어삼킬 수 있었다. 법도 어쩌지 못하게, 더럽지만 너무나도 치밀한 수법. 내 입꼬리가 차갑게 휘어졌다. 시선이 자단나무 테이블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잎차로 향했다. 그들이 강가은을 늑대굴에 떨어진 어린 양으로 본 모양이지? 착각도 유분수지. 오늘 늑대는 사자를 제 우리에 가둔 셈이다. 나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가 찻잔을 들었다. 은은한 연잎 향기 속에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독이 든 차를 베란다 구석에 놓인 싱가포르 고무나무 화분에 전부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남은 찻잎 찌꺼기를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 뒤 테이블로 돌아와 빈 찻잔을 찻잔 받침에 내려놓았다. 다음으로 방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스마트 기술 업계에서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윤미령 모자처럼 치밀한 자들이 감시라는 단계를 빼놓을 리가 없다고. 예상대로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 그릴 틈새에서 바늘 끝만한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몰래 카메라, 내가 미쳐서 발광하는 모습을 녹화해 나중에 의학적 증거로 사용하려는 속셈이겠지. 아주 좋아. 기껏 무대를 차려주었으니 아카데미 여우주 연상급 연기를 선물해주지. 찰칵.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감싸 쥐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문이 열리고 최태환이 들어왔다. 그는 턱시도 재킷을 벗고 가슴 단추 2개를 푼 흰 셔츠 차림이었다. 낭만적이면서도 따뜻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만약 30분 전이었다면 나는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저 완벽하리만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역겨움만 치밀어 올랐다. 가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따뜻했고 걸음은 다급했다. 그가 팔을 뻗어 내 어깨를 감싸려 하자 나는 교묘하게 몸을 틀어 피했다. 두 손은 여전히 침대 시트를 꽉 붙잡고 억지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태환 씨. 나는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눈앞의 조명이 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지? 나는 일부러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최태환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빈 찻잔을 스치듯 빠르게 훑고는 내가 화장실에서 몰래 바른 찬물 때문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힌 내 얼굴로 다시 떨어졌다. 그의 길고 가는 눈에 차가운 득의 양양함이 스쳐 지나갔다. 경계하지 않았다면 그저 걱정하는 빛으로 착각할 만큼 빠른 순간이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가 일부러 차갑게 만든 두 손을 잡았다. 요 며칠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무리했나 보네. 기력이 쇠해서 그래. 집안 전담 의사 선생님 불러서 진찰받게 해줄까? 그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 나는 즉시 그의 손을 뿌리치고 머리를 감싸쥐며 극도의 공포에 질린 연기를 펼쳤다. 아니, 아무도 부르지 마. 태환 씨, 저기 커튼 뒤에 누가 서 있어. 그 남자가 날 보고 있어. 쫓아내줘. 나는 텅 빈 방구석을 가리키며 온몸을 웅크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최태환이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이 내 등을 토닥였지만 그의 잔혹한 미소가 내 머리카락에 스치는 것이 똑똑히 느껴졌다. 약효가 이렇게 빨리 도나. 그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없어, 여보. 내가 여기 있잖아. 그냥 눈 감고 푹 쉬어. 그가 속삭이더니 무심한 척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당신 회사 비서한테 전화 왔는데 메인 서버 보안 시스템에 무슨 오류가 생겨서 창업자의 개인 OTP 코드가 필요하다더군. 당신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처리하겠어. 그냥 금고 번호랑 비밀번호 나한테 알려줘. 내가 대신 전화해서 처리해 줄게. 우린 이제 부부잖아. 당신은 푹 쉬기만 해.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속에서 들끓는 분노의 불길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늑대의 꼬리가 너무 빨리 드러나는군. 신혼 첫날 밤부터 내 회사 서버 시스템에 손을 대려고? 하지만 내가 희망의 떡밥을 던져주지 않으면 내 그 추악한 본색을 어떻게 전부 드러내 녹음하겠는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 주머니에 손을 넣어 IT 전문가의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꺼냈다. 나는 화면을 쓸어 잠금 화면 아래에서 백그라운드 녹음 모드를 켠 다음 일부러 폰을 침대 아래 푹신한 양탄자 위로 떨어뜨렸다. 툭, 내 핸드폰. 나는 더듬거리며 바닥을 가리켰다. 거기에 비밀번호 메모해뒀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태환 씨.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머리가 곧 터질 것 같아. 말을 마친 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정교하게 빗어 올린 머리를 두 손으로 마구 헝클어뜨렸다.
보석이 박힌 머리핀 몇 개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침대 위로 쓰러져 몸을 새우처럼 말고 카메라가 있는 천장 모서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의미 없는 말들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최태환은 더 이상 나를 부축하지도 않았다. 그는 서둘러 몸을 숙여 내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그가 잠금 화면을 풀려고 낑낑대는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다시 벌컥 열렸다. 윤미령 여사, 내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고상한 화장으로도 그 얼굴의 냉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결혼식 때 달콤하게 새아가라고 부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침대 위에서 가짜 발작을 일으키는 나를 쳐다보더니 최태환에게 턱짓으로 물었다. 약효가 도나보구나? 예상보다 빠르네요. 어머니, 최태환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랭하고 감정이 말라비틀어져 조금 전에 국민 남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이었다. 윤미령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며 침대 머리맡으로 또각또각 걸어와 명품 하이힐 앞코로 침대 다리를 가볍게 툭툭 쳤다. 잘했다. 사흘만 계속 이 약을 먹인 다음에 의료위원회 불러서 감정받으면 끝이야. 그때가 되면 이 계집애의 수조, 원짜리 기술 그룹은 우리 집안 것이 되는 거지. 내 아비가 진 7천억 원 은행빚도 깨끗하게 정리될 거고 최태환이 미간을 찌푸리며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런데 이 여자 폰에 홍채 인식 잠금이 걸려 있어요. 이 상태로는 연락을 시킬 수가 없어요. 멍청한 놈. 윤미령이 쏘아붙였다. 정신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네가 남편이자 합법적 후견인 신분으로 은행이랑 등기소에 가봐라. 그년 재산 중에 내가 못 빼낼 게 뭐가 있겠냐. 이제 문 단단히 잠가. 내일부턴 저 하녀 계집애 대신 우리 집 사람을 시켜서 제때 약을 먹이도록 할 테니 두 모자는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피를 빨고 간을 빼먹을 계획을 의논했다. 내가 이미인지 능력을 상실한 미친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던져진 스마트폰이 자신들의 더러운 숨소리 하나하나를 조용히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손톱으로 시트를 긁고 있는 저 미친년의 머릿속이 수술용 메스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어머님. 누가 정말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고원지대의 희미한 아침 햇살이 붉은 벨벳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지친 척 연기하는 내 얼굴을 비췄다. 어젯밤은 내 28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방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천장에 깜빡이는 작은 카메라를 위해 간간히 끊어지는 신음 소리를 냈다. 철컥, 열쇠가 자물쇠를 돌리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참나무로 만든 문이 열리고 윤미령 여사가 들어왔다. 최태환이 그 뒤를 따랐다. 오늘 그녀는 샛노란 실크 홈웨어를 입고 목에는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걸친 고고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최태환의 손에는 은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김이 나는 제비집 죽 한 그릇과 물 한 잔, 그리고 흰색 알약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가은아, 어서 죽 좀 먹고 신경 안정제 먹으렴. 윤미령 여사가 달콤한 목소리를 냈다. 그 가식적인 음색은 어제였다면 소름이 돋았겠지만 오늘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내탄 눈을 들어 올렸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죽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공간을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안 먹어. 피야. 저건 피야. 그릇에 피랑 구더기만 가득해. 저리가. 다 꺼져. 나는 미친 듯이 손을 휘저으며 최태환의 손에 들린 은쟁반을 쳐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제비집 죽이 그의 잘 다려진 고급 정장 바지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최태환이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다. 제기랄. 하지만 그는 즉시 자신이 카메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억지로 극도의 안타까움으로 바꾸었다. 가은아,
환각이 너무 심해졌구나. 의사 선생님이 급성 심리적 외상이라고 하셨어. 착하지? 입 벌려봐. 내가 약 먹여줄게. 그가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내 뒷목을 단단히 잡고 다른 손으로는 내 양볼을 강하게 눌러 입을 벌리게 했다. 그리고 흰알약 몇 개를 쑤셔 넣고는 물컵을 기울여 삼키라고 강요했다. 교양 있는 신사의 탈을 쓴 그 남자의 악력은 실로 잔인했다. 턱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파서 흘린 눈물이 한 방울이라면 울분으로 흘린 눈물은 10방울이었다. 나는 순순히 물을 꿀꺽 삼켰지만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배운 기술로 알약들을 혀 아래 공간에 교묘하게 숨겼다. 내 모굴대가 움직이는 것을 본 최태환은 손을 놓고 실크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래,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윤미령 여사는 비웃으며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서커스단의 동물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얌전히 이 방에서 요양이나 하고 있거라. 회사 일은 우리 태환이가 전부 맡아서 해줄 테니 여자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정신병이 오는 법이란다.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나는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목구멍에 손을 넣어 전부 개원했다. 흰알약 몇 개가 변기 속으로 떨어져 물살에 휩쓸려 부서져 사라졌다. 나는 입을 깨끗이 헹구고 거울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 조금 전의 악력 때문에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다. 내가 미치길 바란다고? 좋아. 누가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될지 한번 보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침실로 돌아온 나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강가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홈 생태계 가온테크의 CEO다. 나에게 잠긴 방은 감옥이 아니라 지휘 통제실이다. 나는 벽에 부착된 스마트 온도 조절 패널로 시선을 옮겼다. 2026년의 기술은 저택 안의 모든 기기를 단일 내부 란 네트워크로 동기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집은 내 경쟁사에서 설치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는 경쟁사의 기술을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나는 최태환이 어제 막 끼워준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반지를 뺐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용해 조절 패널의 작은 나사들을 풀어냈다. 순식간에 플라스틱 덮개가 떨어져 나가며 푸른색 회로 기판이 드러났다. 나는 브래지어 안감에서 초소형 프로세싱 칩이 내장된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긴급 데이터 백업 상황에 대비해 우리 같은 기술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나는 회로 기판에서 구리선 하나를 구부려 전원을 연결하고 진단 포트에 칩을 직접 꽂았다.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했다. 방 안의 TV는 네트워크가 끊겨 있었지만 방구석 미니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은 여전히 불이 들어와 있었다. 몇 가지 복잡한 연결 작업을 통해 나는 냉장고 온도 표시 화면을 임베디드 컴퓨터 터미널 인터페이스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손바닥만 한 검은 화면 위로 푸른색 코드라인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저택의 낮은 수준의 방화벽을 쉽게 뚫고 최태환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지하의 중앙 저장 장치 NAS 하드 드라이브로 곧장 침투했다.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내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태환 집안의 건설 그룹은 단순한 부도 위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부실 채권 투자로 인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행에 대한 최종 상환 기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라는 점이었다. 만약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가문의 모든 자산은 압류될 것이다. 최태환과 윤미령 여사는 사기 및 자산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갈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부활. 암호화된 폴더였지만 나를 막지는 못했다. 아내는 내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조현병 환자이며 법적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는 결론이 담긴 위조된 의료 기록들이 가득했다. 그와 함께 내 필체와 똑같이 위조된 서명이 들어간 재산 관리 위임장도 있었다.
가온테크의 지분을 최태환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이미 의료위원회를 매수했고 보고서도 준비해 두었다. 내가 이 방에서 며칠간 난동을 부려 몰래 촬영한 비디오를 합법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 말종들. 그들은 법을 장난으로 여기고 한 여성의 인생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쓰레기 정도로 취급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빠르게 키보드를 조작했다. 15GB에 달하는 이 더러운 데이터를 압축하여 싱가포르에 위치한 이중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로 곧장 전송했다. 진행률 표시줄이 100%에 도달하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프로세싱 칩을 뽑아내고 에어컨 조절 패널 덮개를 벽에 다시 끼운 뒤 침대로 날아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방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그 악마 모자가 아니라 박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저녁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잔뜩 주눅이 든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나는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옷 갈아입는 병풍 뒤쪽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박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박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나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쉿.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제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나요? 나는 낮지만 뼈를 꿰뚫을 듯 차갑고 냉철한 눈빛으로 말했다. 박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동공이 흔들렸다. 그녀의 거친 손이 내 얼굴을 더듬더니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 아가씨, 약을 안 드셨군요.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나는 그녀의 귀에 바싹 다가가 빠르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제 목숨을 한번 구해주시면 제가 아주머니의 평생을 책임져 드릴게요. 윤미령 여사가 아주머니의 망나니 아들 빚 대신 고향 땅 문서를 쥐고 있다는 거 알아요. 맞죠?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그 땅 문서 찾아드리고 노후 자금으로 20억 원을 더 드릴게요. 저와 함께 이 판에 뛰어드시겠어요? 땅 문서와 20억이라는 두 단어는 지친 중년 여성의 심장에 꽂힌 강심제와도 같았다. 박 아주머니의 눈빛이 공포에서 결단으로 바뀌었다. 억압이 길어지면 지렁이도 꿈틀하는 법이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드레스 안감 속으로 손을 넣어 작은 천조각을 찢고 아이브로우 펜슬 끝으로 전화번호 한 줄과 암호명을 빠르게 적었다. 피닉스 작전. 제 비서인 김 비서에게 전화하세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무슨 수를 써서든 내일 아침 시장에 가는 척하고 제 비서에게 전화하세요. 이 암호명을 정확히 말하고 그물망을 걷어들일 준비를 시작하라고 금요일 밤 파티를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박 아주머니는 천조각을 단단히 쥐어 브래지어 안쪽에 숨기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그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으니 이제 저도 두려울 게 없어요. 박 아주머니는 빈 식판을 들고 나가면서 카메라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아가씨가 밥도 잘 드시고 지금은 곤히 잠드셨어요. 밤이 깊어지고 저택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현관 아래에서 최태환이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낮에 내가 해킹해둔 저택의 지향성 마이크 시스템 덕분에 그의 목소리는 증폭되어 내 무선 이어폰으로 똑똑히 들려왔다. 그래, 의료 기록은 목요일에 최종 승인이 날 거야. 걱정 마. 이번 주 금요일에 파트너 감사 파티를 열 거야. 거기서 내 아내가 미쳤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지. 그럼 난 명실상부하게 그 수조 원짜리 기술 생태계를 인수하게 되는 거야. 토요일 아침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을 수 있어. 하하. 그렇지. 이 세상에 무슨 여자 CEO가 있겠어. 사랑에 눈먼 멍청한 여자들만 있을 뿐이지. 최태환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네트워크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스스로도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금요일 밤 파티라고? 아주 훌륭한 수로군. 언론과 파트너들 앞에서 자산 강탈을 합법화하기 위해 나를 상류층의 조롱거리로 만들 작정이구나. 하지만 최태환, 이 세상에 인과응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거짓의 씨앗을 뿌렸으니 내가 거둘 것은 나락뿐이다. 네가 판을 뒤집는 파티를 원한다고? 좋아. 내 아내가 너를 위해 가장 화려한 무대를 준비해주지. 내 집안 전체가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금요일 저녁 7시 언덕 위의 저택은 밤하늘의 오만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2층 침실의 강화유리 창문 틈으로 나는 1111, 7777 같은 번호판을 단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회장 아래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비싼 와인 향과 어우러져 코를 찔렀다. 오늘 윤미령 여사와 최태환은 자신들의 건설 그룹 대주주들 뿐만 아니라 언론계, 재계 거물들, 그리고 내 가온테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까지 초대했다. 미친 여자 한 명을 처형하기에는 너무나도 성대한 무대였다. 나는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젖은 수건으로 지난 사흘간 정신 나간 여자 역할을 위해 일부러 발랐던 창백한 분장을 천천히 닦아냈다. 건강하고 빛나는 내 본래의 피부가 드러났다. 박아주머니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내 가장 믿음직한 비서인 김 비서에게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채소 바구니에 몰래 수제작 흰색 파워수트와 짙은 레드 립스틱이 든 작은 가방을 숨겨 가져다 주었다. 시리즈 C 투자 유치 계약식 때 입으려 했던 이 옷은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전투복이 될 것이다. 나는 재킷을 걸치고 날카롭게 뒤로 빗어넘긴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독을 품은 가시 돋친 장미처럼 내 입술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났다. 나는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마지막 그물을 모두 쳐놓은 사냥꾼의 미소였다. 띠링.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가볍게 울렸다. 김 비서의 메시지가 깜빡였다. 피닉스 작전. 준비 완료. 보안팀과 변호인단. 하객으로 위장하여 연회장 진입 완료. 경제범죄 수사팀 외부 대기 중. 나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가볍게 터치했다. 어젯밤에 미리 설정해둔 오버라이드 코드 명령으로 침실문 스마트락이 찰칵하는 간결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난 사흘 밤낮으로 미친 여자를 가두었던 문이 자동으로 활짝 열린 것이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화려한 연회장,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황금빛 샴페인 잔 위로 쏟아졌다. 최태환이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멋진 검은색 턱시도를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일부러 초췌하게 분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옆에 선 윤미령 여사는 마른 눈가를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찍어내고 있었다. 음악 소리가 잦아들었다. 최태환이 마이크를 잡고 억지로 목이 맨 듯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주주 및 파트너 여러분, 오늘 밤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래 오늘 밤은 저희 부부의 행복이 가득한 늦은 신혼 축하 파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제 아내 강가은 대표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제 아내는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파괴적인 행동과 심각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경악으로 술렁였다.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안타까운 눈빛 몇몇과 비즈니스계의 젊은 여성 거물의 비극적인 운명에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었다. 최태환이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의료 진단서가 거대하게 나타났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또박또박 말했다. 남편이자 유일한 합법적 후견인으로서 저는 아내의 평생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가온테크의 모든 자산과 지분에 대한 관리 위임장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강가은 대표를 대신하여 이 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내 배를 이끌고 어디로 갈 생각이죠? 당신 집안의 1조 원짜리 빚더미와 함께 바닥으로 가라앉을 생각인가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얼음 칼날 같은 여성의 목소리가 장내의 공기를 갈랐다. 그 목소리는 저택의 중앙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고막에 똑똑히 박혔다. 최태환은 화들짝 놀라 손에 든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찬 연회장은 일제히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가 놀라 뒤쪽의 나선형 유리 계단으로 고개를 돌렸다. 샹들리의 조명이 갑자기 모두 꺼지고 오직 천장에서 쏘아내리는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만이 가장 높은 계단참을 비췄다. 강가은, 내가 그곳에 서 있었다. 오만하고 찬란하게 마치 여왕이 거짓된 신하들을 내려다보듯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눈빛으로 보석이 박힌 뾰족한 하이힐이 대리석 계단을 또각또각 천천히 밟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졌다. 윤미령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턱을 덜덜 떨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귀부인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내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경호원 어딨어? 저 미친년이 탈출했잖아. 당장 잡아. 묶어버려. 저거 지금 망상 증세가 도진 거야. 빨리. 연회장 구석구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4명이 즉시 계단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계단에 발을 딛기도 전에 하객들 사이에서 더 날렵하고 냉철한 분위기의 다른 검은 정장 무리가 나타나 그들을 막아섰다. 김비서가 직접 이끄는 가온테크의 내부 보안팀이었다. 김비서가 앞으로 나서 품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최태환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누구도 우리 회장님께 손댈 수 없습니다. 김비서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나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와 최태환에게서 정확히 3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내 시선은 내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자의 극도의 공포로 커진 눈에 똑바로 박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초췌하게 꾸민 분장을 지워버렸다. 가은아, 지금 무슨 소란이야? 당신 아프잖아. 어서 방으로 돌아가. 최태환이 떨리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려는 듯 여전히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 연기를 필사적으로 이어갔다. 짝! 번개처럼 빠르고 날카로운 손찌검이 최태환의 뺨을 강타했다. 내 손의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연회장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더러운 입 닥쳐.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위압감은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연기, 이제 충분히 봤나? 어젯밤 당신이 내게 억지로 먹이려던 신경한 정제를 섞은 그 죽. 내가 정말 삼켰을 것 같아?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 마음대로 인생을 주무를 수 있는 바보인 줄 알았나? 윤미령 여사가 내게 달려들어 손을 휘두르려 했지만 김비서에게 팔을 붙잡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너 정말 미쳤구나.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 전현 지금 헛소리하는 거야. 다들 믿지 마.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요?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 미소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즉시 연단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위조된 진단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붉은색으로 가득한 재무보고서가 나타났다. 거대한 글씨가 투자자들의 눈에 똑똑히 박혔다. 경고, 해당 그룹 1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 부채 보유, 상환 능력 상실. 연회장이 폭발했다. 파트너들과 대주주들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최태환 대표, 설명해봐. 우리를 속인 건가? 한 주주가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가볍게 터치했다.
저택의 최고급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에서 지극히 선명한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신혼 첫날 밤 두 모자가 나눴던 대화였다. 사흘만 계속 이 약을 먹여. 네 아비가 진 7천억 원 은행빚도 깨끗하게 정리될 거고 윤미령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서 최태환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신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네가 그년 재산 중에 못 빼낼 게 뭐가 있겠냐? 녹음이 끝났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방을 뒤덮었다. 윤미령 모자의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은 산산이 벗겨져 탐욕으로 가득 찬 추악한 해고를 드러냈다. 최태환은 뒷걸음질 치다 연단에 발이 걸려 바닥으로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간신히 말을 더듬었다. 가은아, 가은아, 오해야. 어머니가 시켜서 그랬어.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내 돈을 사랑했겠지.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그 돈을 독차지하고 싶을 만큼 나는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위조 위임장을 뾰족한 구두 끝으로 짓밟았다. 의료 기록 위조, 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화학 약물을 이용한 독살 시도, 수조 원 규모의 자산 횡령 음모. 최태환 씨, 2026년 대한민국의 법은 당신 같은 쓰레기를 용납하지 않아. 나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힘있고 명료했다. 내빈 여러분, 바로 이 순간 가온테크의 모든 개인 및 법인 계좌는 저희 이사회에 의해 긴급 동결되었습니다. 단 1원도 저 집안에 1조 원짜리 블랙홀로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파산이라는 두 글자를 들은 윤미령 여사는 두 눈을 뒤집고 가슴을 몇 번 헐떡이더니 차가운 바닥 위로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다. 최태환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어떤 하객도 다가와 돕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더러운 병균을 보듯 피하기에 급급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모자를 쳐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저택 정문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밤의 장막을 찢는 청색과 적색 경광등이 번쩍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한 사기꾼 가문의 처절한 몰락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바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최태환을 내려다보았다. 업보는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와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는 자들을 산산조각 낼 뿐이다. 주연 배우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파티는 이제 끝내도 되겠군요. 나는 차가운 한마디를 던지고 한 점의 먼지도 묻지 않은 당당한 뒷모습을 보이며 돌아섰다. 사이렌 소리가 평창의 차가운 밤 공기를 찢었다. 경찰 수사 차량 3대에서 터져나오는 청색과 적색 경광등 불빛이 강화유리 창문을 넘어 하객들의 창백한 얼굴 위로 냉혹한 빗줄기를 흩뿌렸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이제 끓는 물을 뒤집어 쓴 개미집처럼 혼란에 빠졌다.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재벌들과 사모님들은 모두 양옆으로 물러서며 경찰들을 위해 넓은 길을 터주었다. 경찰 병력의 단호하고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앞장선 사람은 경정 계급장을 단 날카롭고 엄격한 인상의 수사관이었다. 그의 손에는 검찰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최태환 씨와 윤미령 씨가 누굽니까? 모든 웅성거림을 잠재우는 단호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최태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단 위에서 가슴을 치며 회장 행세를 하던 자는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 벨벳 카펫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절망적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내 쪽으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수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찬 손이 떨면서 내 흰색 정장 바지단을 잡으려 했다. 가은아, 가은아, 제발 날 좀 살려줘. 하루라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제발 오해라고 말해줘. 저 녹음 파일은 조작된 거라고 말해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가은아. 나는 차갑게 반걸음 물러서 그의 더러운 손이 허공을 휘젓게 만들었다.
내 하이힐 앞코가 그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코앞에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단어들을 하나씩 내뱉었다. 부부라고? 당신이 직접 내 입을 틀어막고 신경안정제를 억지로 삼키게 했을 때 부부라는 두 글자를 생각이나 했나? 당신들 모자가 나를 저 방에 가둬놓고 의료위원회가 와서 정신병원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만을 기다리며 낄낄거렸을 때 나를 인간으로 생각하긴 했나? 당신을 살려달라고? 염라대왕은 실수를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법관아 강가은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철컥.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수갑이 최태환의 두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급소를 찔린 짐승처럼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젠틀한 재벌 3세의 모습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바로 그때 기절했던 윤미령 여사가 두 명의 여경에게 부축되어 일어섰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아들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수갑과 번쩍이는 경광등을 보고 미친 여자처럼 발버둥치며 소리 질렀다. 이건 와.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그룹 회장 사모님이야. 내 변호사가 있어. 저 계집애. 내가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붉은 핏발이 선눈을 부릅뜨고 내게 달려들려 했다. 경정수사관이 앞을 가로막으며 체포 영장을 높이 쳐들었다. 윤미령 씨, 그리고 최태환 씨. 두 사람은 1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과 관련된 사기 및 자산 횡령, 공문서 및 의료 기록 위조, 그리고 고의적 상해 및 감금,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내부 CCTV, 녹취록, 서버 데이터, 그리고 증인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증인과 서버 데이터라는 말에 윤미령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최태환을 도돌아보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극단적인 이기심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놈이야. 저놈 태환이가 주동자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저놈이 자기 아내를 가둬서 회사를 뺏자고 날 꼬드겼어요. 저놈만 잡아가세요. 난 무죄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죄를 벗기 위해 친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최태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약 남대문 시장에서 사와서 저 여자한테 먹이라고 강요한 게 어머니잖아요. 위조 계약서도 어머니가 사람 시켜서 만든 거고요. 내가 죽으면 어머니도 무사할 줄 알아요? 연 회장은 경악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공권력의 칼날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모자의 추악한 막장 드라마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상류층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는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의 끝에 남은 썩은 내만이 진동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기대 이상의 명연기로군. 악인들은 결코 서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탐욕에만 충성할 뿐 이익이 사라지면 동족의 살점이라도 기꺼이 물어뜯는다. 경찰이 윤미령 모자를 호송차로 끌고 갔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차가 밤속으로 멀어져 갔다. 그 뒤에는 한때 화려했던 건설 제국의 몰락과 공식적으로 모든 자산이 동결된 폐허만이 남았다. 1조 원의 빚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황금으로 도배된 저택에 살던 그들을 차가운 감방의 맨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평창은 맑았다. 상쾌한 공기 속에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알펜시아 호숫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부드러운 실크 셔츠 차림으로 따뜻한 아티초크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 맞은편에는 박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새로 산 듯한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고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가벼워 보였다. 내 유능한 비서인 김 비서가 다가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비서가 가방을 열어 두툼한 현금 봉투 하나와 붉은색 표지의 집문서를 꺼냈다.
나는 두 가지 물건을 박 아주머니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박 아주머니, 약속대로예요. 이건 윤미령 여사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아주머니 고향의 땅 문서이고 이 봉투 안에는 현금 20억 원이 들어있어요. 이건 매수가 아니라 아주머니의 용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오늘 아침 수사기관에서의 아주머니 증언 덕분에 증거의 사슬이 완벽하게 닫혔어요. 박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집문서를 만졌다. 눈물이 뚝뚝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 했지만 내가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께 평생 갚을 빚을 졌어요. 제 평생 이렇게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어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밭도 다시 찾고 아들놈 약도 끊게 할 수 있겠어요. 아가씨는 저희 모자에 살아있는 보살님이세요. 그녀가 흐느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는 제게 빚진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스스로를 구하신 거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들 하지만 착하기만 하고 나약하면 악한 자들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아주머니는 악에 맞서 일어설 용기를 내셨고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하세요.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사세요. 박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나는 차에 올랐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구불구불한 대관령 길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제는 수사당국의 노란 통제선이 둘러쳐진 언덕 위 저택이 등 뒤로 멀어졌다. 바람에 나부끼는 통제선 테이프는 극단적인 탐욕에 대한 묘비명처럼 보였다. 나는 차창을 열어 고온의 바람이 내 짧은 머리카락을 스치게 하고 스마트폰을 켜 인터넷 뉴스를 훑어보았다. 오늘 아침 경제 및 법률 섹션의 헤드라인은 온통 한 가지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1조 원대 사기 대출 사건, 재벌 그룹 회장과 모친 구속, 화려한 재벌가의 이면과 며느리 독살 및 자산 강탈 음모, 2026년 상류층 사회의 충격.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 씨 일가의 처참한 결말에 통쾌해하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던 미친 여자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자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숙청한 강철 같은 여성 CEO 강가은만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여자의 운명은 남편에게 달렸다거나 여자는 남편 따라간다는 말을 하곤 한다. 나는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참으로 우스운 말이다. 만약 당신이 탄 배의 바닥에 구멍이 났다면, 만약 그 배의 선장이 당신의 보물을 빼앗기 위해 당신을 심해에 빠뜨리려 한다면 어째서 그 배와 함께 가라앉아야 하는가? 그 배를 박살내고 스스로 기장이 되어 제트기를 몰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 그만이다. 현대의 여성은 백마탄 왕자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자는 때로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여성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울고불고 하늘을 탓할 필요가 없다. 지성을 갑옷으로 삼고 평정심을 무기로 삼아 법을 검으로 사용하여 모든 불의를 베어버리면 된다. 인과응보는 저절로 생겨나거나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과응보는 언제나 깨어있고 날카로우며 결코 악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안에 있다. 추악한 연극의 벨벳 커튼은 이제 닫혔다. 나는 강가은. 오늘부터 나는 자유라는 가장 찬란한 빛 아래에서 내 인생의 개인 규칙을